오늘의 플러스, 러우 전쟁의 종전 조건과 변수를 따져봅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이쪽 네, 정세가 네, 너무 조금. 불안하네요. 네. 일단 미러 간의 회담, 평가부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노딜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 큰 틀의 첫 단추를 깬 거다. 네, 이런 네. 평가도 있던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노딜 얘기가 나온 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래스카 그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즉시 휴전을 받아내겠다. 예. 만약에 푸틴이 여기 동의 안 하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예. 휴전의 휴자도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휴전보다 더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예. 이제 트럼프의 큰 변화인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중에 이게 그 순서부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하고 유럽은 일단 무조건 휴전부터 하자. 그리고 얘기 시작하자. 예. 이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러시아 이제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휴전했다가 얘기 잘 안 되면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또 기력을 보충해 갖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얘기부터 하자. 그거 듣고 괜찮으면 휴전을 하든지 종전을 하자. 예. 이러고 맞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트럼프는 사실 요 회담 전에는 우크라이나 편이었던 건 즉시 예. 휴전을 시키겠다 했으니까. 근데 푸틴 만나고 휴전 됐고 종전으로 바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네. 휴전 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피스 예. 어그리먼트를 바로 가겠다. 트럼프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예. 이렇게 된 거는 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트럼프가 판단한 이유는 예전과 달리 러시아가 푸틴이 양보를 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푸틴이 실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빠르게 종전까지 나도 합의 봐 드릴게요 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시간 끌기를 위해서 또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세스를 좀 네.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예. 영토하고 안전보장, 예. 안보를 교환한다. 이제 요건데 트럼프가 러시아가 양보를 하겠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토에서 양보, 네. 그다음에 안전보장에서 양보를 한다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푸틴이 그렇게 실제 말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뭘 양보한 건지를 지금 영토하고 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하니까 예. 각각을 살펴보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양보인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푸틴이 적어도 이 회담 전에는 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영토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를 점령했잖아요. 예. 예전에 크림 말고도.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스크 예. 이걸 합쳐서 우리가 돈바스라고 하고 자포리자, 헤르손. 네. 근데 트럼프는 이거 무조건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푸틴은 이거 자기 가지겠다는 건데 단지 지금 이 점령지만이 아니고요. 원래 행정 경계까지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루안스크는 예. 러시아가 100% 점령했어요. 예. 근데 도네스크는 75%밖에 점령 못 했거든요. 그러면 25%는 아직 미점령지잖아요. 예. 그거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일단 자포리자 헤르손도 지금 한 70%밖에 점령 못 했는데 원래 행정구역을 다 달라는 예. 거였어요. 예전에는. 예. 근데 이제 이번 알래스카에서는 돈바스만 100%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네스크 20% 못 가져간 거 그거까지 주면 그래서 돈바스를 100% 주면 자포리자랑 헤르손에서는 그건 돌려주겠다도 아니고요. 지금 그 전선에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점령지까지는 욕심 안 내고 예.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도네츠크에 점령하지 못한 부분 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 대신에 지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영토 중에 조금 다른데 점령한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교환하자라는 예. 건데 예. 이게 양보 맞나요? 우크라이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응이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푸틴이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합니까? 영토는 네. 어쨌든 예전보다 물러난 거는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보장인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보다 중요한 게 전후 안전 보장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끝냈다가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에 대비책이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전후 안전 보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푸틴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안 된다. 예. 그러나 전후 안전 보장을 위해서 나토 5조에 상응하는 보장을 해주겠다. 예. 근데 교수님 그 나토 5조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회원국 하나가 침략을 당하면 네. 전체가 같이 도와준다. 사실 요것 때문에 이렇게 나토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야. 나토는 못 들어가도 그 5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전에는요. 요 안전보장에 미국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예. 이건 어느 유럽 일이니까 유럽이 알아서 해. 근데 젤렌스키한테 이번에 만약에 네가 이거 받으면 미국도 안전보장하는데 참여할게. 그다음에 요거를 푸틴도 오케이 했어. 그러니까 젤렌스키야 저 영토 좀 양보하고 이 전후 안전보장 받아.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덕분에 미러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떤 맥락과 어떤 의미들 그리고 어떤 세부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이해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젤렌스키에게 전달이 됐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젤렌스키는 이 제안을 받을까요? 근데 굉장히 진퇴양난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과 젤렌스키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예. 이렇게 무력에 의해서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예요.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는요. 그 뺏긴 영토를 다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사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그래 영토 양보할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걸 푸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예. 거니까 만약에 트럼프 말을 안 들으면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전후 안전보장 우리 옛날처럼 미국은 안 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어떤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기보다는 네. 영토 문제는 푸틴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후 안전보장 문제는 근데 아직 세부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세부를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푸틴도 오케이 했다 그랬잖아요. 전후 안전보장. 근데 교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푸틴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토 5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은 동의를 했다고요. 이거 좀 예.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푸틴이 안전보장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예. 젤렌스키나 유럽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그러니까 영토 좀 전에 뭐 양보도 아니지만 양보 비슷한 걸 했는데 푸틴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나토 가입 절대 불가하잖아요. 예. 그거랑 우크라이나 비무장화거든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푸틴은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이랑 싸우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무기로 삼아서 러시아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항상 근본 해결을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 근본 해결이 뭘 말하는 거냐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서방의 그런 군사적 도구로 쓰일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력을 정말 최저화해 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의미는 나토 5조가 아니라요.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나토 군이 들어올 거고 네. 나토 기지 건설될 거고 그렇죠. 거기 막 미사일 같은 거 배치될 거고 그다음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도 대주고 예. 그다음에 훈련도 시켜주고. 근데 사실 그랬잖아요. 네. 이 전쟁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엄청나게 그렇게 돼서 우크라이나 군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젤렌스키는 이 안전보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젤렌스키가 얘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네. 그다음에 당장 유럽도 유럽군
보낸다고 막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러시아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말로는 이거 제대로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거나 다른 유럽 나라 침공 안 할 거고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면 그거 우리가 서면으로도 그거 약속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토 5조는 러시아가 또 침공하면이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자기들 침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막 나토군 들어오고 기지 들어오고 우크라이나군 막 강화시켜주고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종의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안전보장 내용을 지금 막 젤렌스키나 유럽이 막 구체적인 세부를 짜고 있거든요. 예. 그 세부가 드러날수록 파토나기가 쉬워요. 아, 그렇군요. 갈등이 표면화되겠죠. 아, 예.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정말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게 푸틴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맥락들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일 텐데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 만났을 때 정작 미국이 보였던 행보는 유럽의 재원으로 미국 무기 대거 판매하는 거에 서로 악수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아니 이 전쟁의 종전이 더 쉽지 않을 행보를 그 뒤에 또 해버린 것인데 미국의 전략적 계산은 뭘까요? 근데 사실은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개하겠어라고 한 건 이미 그때 네. 7월 14일 날 트럼프가 푸틴한테 50일 최후 통첩했잖아요. 50일 안에 끝내. 맞아요. 안 그러면 예. 그때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급물살 탄 거잖아요. 그때 50일 러시아에는 최후 통첩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 지원 다시 재개할게 한 건데요. 예.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예. 그건 사실 무기 지원 재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미국이 돈을 낸 거잖아요. 예. 자기 돈으로 무기를 지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유럽이 니네 돈으로 그렇죠. 미국 무기를 사가라. 아. 그것까지는 팔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미국이 돈을 내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번에 네. 그걸 그렇게 한 거는 네. 아시죠? 그 전에 무역 협상할 때 네. 일본도 네. 그 관세 내리려고 대규모 투자 약속 막 가서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젤렌스키가 말해서 미끼를 들고 간 거예요. 자기 쪽으로 다시 트럼프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억 불어치 무기 사줄게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지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돈 주고 무기를 사간 것이긴 한데 사겠다고 얘기를 예. 약속을 한 거죠. 푸틴이 그러면 이것도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해 줄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트럼프가 우리 무기 지원 재개할게 그 무기들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일단 지금 협상이 막 이렇게 급물살을 하는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어쨌든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걸 갖고 러시아가 결과가 나오지 또 않았는데 막 판을 막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지금 암묵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미국의 전략적인 최고의 목표 뭐로 판단되세요? 일단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받아야죠. 아유, 그 양반은 정말. 지금 보면 미국은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아니고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가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돼요. 예. 그죠? 그다음에 그거 아니어도요. 트럼프는 미국이랑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왜 사우디에서 둘이 만났었을 때부터 네. 계속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도요. 러시아에서 대표로 간 사람 중에 3명의 경제 엘리트예요. 그다음에 미국도요. 재무장관, 상무장관 다 갔어요. 맞아요. 우리 그 왜 무역 협상할 때 그 베센트 러튼 예. 다 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자원,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북극 항로, 예. 그다음에 우주 개발,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는 국방비 확 낮추려고 예. 하고 핵무기 줄이려고 하는데 예. 지금 러시아랑 미국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협상이 뉴스타트. 예. 근데 그거 내년이면 종료되거든요. 그렇네요. 그거 연장도 해야 되고 둘이 할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요게 해결돼야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네. 뭐냐면요.
그 트럼프 이후에 변화된 국제 정세를 요번에 이 장면들이 예. 정말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트럼프가 푸틴을 너무 정말 극진하게 대우를 했잖아요. 정중히 모신 것 정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 2월 말에 젤렌스키 옆에 예, 다니고 막 맞아요. 예. 구박하고 모욕 주고 거의 막 쫓아내다시피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트럼프는 이 국제 정세를 옛날 바이든 때처럼 예. 어떤 규칙, 응? 거기에 뭐 그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자유무역주의라든가 이런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예. 이거는 파워 폴리틱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대국 간에 서로 공존도 하고 경쟁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일종의 세력권 인정해주고 네. 그럴 때 트럼프가 생각하는 요 키 플레이어는 네. 더 이상 유럽이 아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푸틴을 자기와 물론 1등은 미국이어야 돼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세 강대국 중에 하나로서 말하자면 예우를 한 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푸틴이 돌아가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러시아는 너무 큰 강대국인데 네.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예. 젤렌스키는 푸틴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강대국 간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략적 목표인 거죠. 네. 교수님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푸틴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굳이 노딜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노딜은 전혀 아니죠. 예.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지금 딱 봐도 야 레드카펫 쫙 깔려 있고 정중하게 딱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 구성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충분히 즐기면서 전 세계의 카메라 샤워도 싹 받으면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해도 되는 걸 밥도 안 먹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빨리 가서 일해야죠. 밥 먹는 게 멋이 중요한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밥 먹는 거 오찬 취소된 거를 중요한 건 아니군요. 옛날에 젤렌스키 네. 쫓겨난 오찬 이거랑 같은 레벨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확대 담하기로 했던 거 네. 취소된 것도요. 네. 오히려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하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세사리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죠. 확실한 이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간 거군요. 그다음에 러시아나 푸틴은 예. 왜 이렇게 막 레드카펫 화려하게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 서방 맨날 그런 거 쇼한다고 욕하고 맞아요. 하니까 네. 이제 충분히 외교적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화려하게. 네. 충분한 거죠. 그거. 장소가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워싱턴이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주 방위군 투입됐잖아요. 그 예. 노숙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할 그 상황도 안 된 데다가 알래스카가 북극 그린랜드 바로 옆에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알래스카가 사실은 그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영토하고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푸틴이 공항에서 내리면서 트럼프한테 안녕 이웃 그랬거든요. 네. 우린 이웃이다. 예. 그다음에 그게 북극에 있는 거니까 아. 북극이 앞으로 그 러시아랑 미국이 같이 개발해야 될. 할 게 많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 러시아한테 도움받을 게 많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북극 항로나 뭐 핵추진 쇄빙선이나 이런 건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도 알래스카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영토라는 게 돈 주고 그때 러시아가 헐값에 팔았잖아요. 예. 크림 전쟁 지고 돈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까 영토라는 건 이렇게 사고 팔고 왔다 갔다도 하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까지 의미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번 미러 간의 정상회담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걸 다 듣고 났더니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국가가 혹시 중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도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이익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 무드로 바뀌면서 뭔가 협력 관계로 돌아서 버리면 고립무원이 되는 건 중국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트럼프가 푸틴이 필요한 이유 중에 사실 예. 제일 큰 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타겟은 중국인데 예. 그러려면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중국에 대한 특히 경제적인 의존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러시아 몸값이 올라가는 그렇네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한 건 친한 거고 이게 나라 간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그렇죠. 비정한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푸틴도 이거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거를 중국이 겁을 내고 네. 불안해하고 하기에는 네. 아직은 미국 러시아 관계는 너무 약하고 너무 시작 단계고 예. 반면에 러시아 중국 관계는 지금 너무 좋고 그다음에 신뢰도 옛날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움에 떨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얼마나 친해져야 돼요. 네. 그런데다 지금 그 미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친해질 수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에게도 네. 트럼프에게도 나쁘지 않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좀 전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잘 해결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훨씬 돈독한 사이군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중국 얘기 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이거 보면서 시진핑이 웃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일 불안할 거다와 반대. 예. 뭐냐면 러시아가 힘으로 영토를 뺏었잖아요. 예. 중국이 보면서 대만 생각하면서 예. 웃고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요. 예.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허용됐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대만도 가능하지 않아? 이러고 조용히 웃고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좀 전에 것도 너무 앞서 나간 거다. 근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만 국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서 얼마나 반면교사로 삼고 있겠어요. 그렇네요. 그런데다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만이요. 이제는 물론 친중 반중 있고 예. 대만 정체성도 갈수록 높아진다곤 하지만 오히려 그 독립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현상 유지가 예. 굉장히 더 늘어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보면 대만 국민들이 이거 밸런싱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대만 국민이 그런 밸런싱을 하는 이상 저는 시진핑이 함부로 할 것 같지 않고 예. 시진핑에겐 오히려 이 푸틴 지금 러시아의 이 전쟁이 시진핑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거는 약간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 수 있겠죠.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러우 전쟁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과 상황도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바로 얼마 전에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네. 전쟁 직후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길 때까지 전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체 80%였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8월 7일 날 예. 나온 통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타협하고 전쟁 끝내자가 70%예요. 완전히 역전됐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민심이 정말 부글부글해요. 왜냐하면 자기 대통령은 그렇게 모욕 줘서 쫓아내놓고 푸틴한테는 트럼프가 막 레드카펫 깔아줬잖아요. 예. 그다음에 막 미점령지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어쨌든 막 뺏길 것 같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너무 상처받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조금은 변할지 몰라도 이 지금 빨리 끝내자로 확 넘어간 여론이 다시 뒤집히기에는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일단 병력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뭐 무기 지원 1,000억 불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가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거 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너무너무 문제인 게 뭐냐면 그 징집을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안 가려고 하죠. 당연히 가면 예. 죽는데. 그래서 거의 납치하듯이 막 두드려 패고 막 끌고 가고 그래서 막 싸움 나고 난리도 아니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젤렌스키가 법안 하나 서명했는데 그게 이제는 60세 이상도 동원할 수 있는 법안까지 서명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얘기는 제가 저번에 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인구가 5,200만이었는데요. 네. 지금 2,700만인가 2,8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붕괴됐네요. 반토막이 난 거기 예.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가가 존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렇네요. 문제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부패 문제. 예. 얼마 전에 아시죠? 전쟁 나고 정말 최대 규모의 시위 수천 명이 키이우에 모여갖고 항의했는데 맞습니다. 외신. 예.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젤렌스키가 그 부패 총괄하는 게 반부패 조사국과 반부패 특별 검찰이 있거든요. 예. 그들의 독립성을 말하자면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거 취소했어요. 네, 젤렌스키. 네. 그 정도로 부패 문제 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영토 문제 때문에 그거 양보 안 하려고 전쟁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 지지를 얻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는 이건 내 맘대로 못한다. 국민투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요 사실은 국민 여론이 반반이 된 건 이미 2023년부터였어요. 네. 반은 끝까지 싸우자. 반은 양보하고 끝내자. 그랬을 때 그 양보하고 끝내자라는 쪽에서 오히려 국민투표하자라고 들고 나왔었어요. 예. 근데 국민투표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젤렌스키가 계엄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엄 상황에서는 대선도 못하고 국민투표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의지가 있으면 계엄 해제하면 돼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고요. 국민투표도 할 수 있긴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젤렌스키가 자기 안위도 좀 고려를 하는 행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가혹하긴 해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젤렌스키가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가 아니라 네타냐후처럼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다면 총대 메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여기서 전쟁 끝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지금 안 받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음에 선택할 건 더 나빠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2015년에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 맺었잖아요. 예. 그때는 러시아가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 돈바스 네. 러시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아있대 그 돈바스에다가 자치지휘 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키이우 정부가 안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내전 계속하다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교수님 그건 아시죠? 이 전쟁 한 달 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평화조약 거의 예. 사인 직전까지 갔다가 기억나죠. 결렬된 예. 거. 그때도 러시아의 영토 요구가 그때 뭐였냐면요. 예. 그때도 4개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그럼 자포리자 헤르손에선 군대 뺄게였어요. 그다음에 돈바스도 그래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치. 아니, 그럼요. 이 돈바스 문제는 예. 대통령이 직접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해보자라고 밀어놨어요. 예. 근데 물론 돈바스를 그때 그래서 그럼 다시 돌려줬을까? 그 가능성은 좀 약하긴 반반이지만 하지만, 예. 그래도 그때 했으면 4개 점령지 중에 2개는 안 뺏겼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4개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아무리 무기를 대줘도 지금 병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점령 러시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자기가 욕먹고 예. 여기서 끝내야 돼요. 참 우크라이나 상황 들으면 들을수록 매번 오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더 열악해지고 참혹해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굉장히
정말 냉정하고 가혹하지만 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저희야 이역 만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교수님이 말씀 주신 내용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럽 정상들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어떻게 푸틴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 보고 다들 찬사에 가까운 표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죠. 지금 거의 상황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죠. 그럼요. 그냥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막 해주고 네. 너무 잘했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요 유럽은요 지금 전쟁 끝낼 생각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 지금 일련의 상황이 트럼프 이후 달라진 국제 정세를 너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만들어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의 몰락을 정말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혹시 교수님 그 사진 보셨어요? 어떤 이번에 사진이요? 7명이 달려갔잖아요. 정상이 다. 봤습니다. 이건 외교 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중간에 딱 앉아 있고요. 예.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면 다 국가 정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 장면이 뭐같냐면 예. 황제와 예. 제후 또는 이제 봉건 왕과 영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교수님 해석을 딱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은 계속 싸우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토 절대 못 줘. 그러면서 또 한 발 빼요.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너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다음에 안보 보장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계속 전쟁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유럽이 너무 자기 나라 국민 아니라고 네.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부하면서 달려가서 막 하는 것들을 보면 유럽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경제적으로도 네. 완전히 지금 주저앉았죠. 가라앉고 있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십 차원에서도 예. 예전에 어떤 세계를 주도하던 유럽의 리더십에 맞는 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게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유럽이라는 여러 이웃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형국들이 참 많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시 고립무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인 것 같은 상황이 드는데 푸틴은 이제 뭐 젤렌스키도 난 푸틴과 만나서 직접 협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양 정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다시 만난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얘기들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결국 어떻게 흘러갈까요? 못 만날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이 열릴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유럽하고 막 얘기하다가 나 잠깐 전화하고 올게. 푸틴한테 물어보고 올게. 네. 그리고 나서 푸틴이 한대 막 이랬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그 인정 안 하고 있고요. 근데요. 일단 푸틴은요. 젤렌스키를 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임기는 이미 작년 끝났죠. 3월에 끝났어요. 예. 근데 지금 계엄령 계속 연장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저께 젤렌스키 만났을 때 트럼프가 되게 무서운 농담했는데 뭐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네.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젤렌스키야 근데 너 선거 안 해? 왜 선거 안 해? 이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예. 아니 전쟁 끝나야 하죠. 전쟁하고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예. 그럼 나도 임기 끝날 때쯤 전쟁하고 있으면 계속해도 되는 거야?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아주 무서운 농담을 했어요. 예.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젤렌스키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화협상 만약에 돼서 사인을 하면 이 사인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혹시라도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이거 그 젤렌스키는 제대로 된 대통령 아니까 무효야 이럴 수도 있다고 정말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푸틴은 젤렌스키의 정통성,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푸틴이 개인적으로 젤렌스키 너무 싫어해요. 아시잖아요. 몇 달 전에도 트럼프가 막 사우디에서 만나자 했는데 푸틴이 결국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푸틴은 맨 마지막에 정상이 사인해야 되는 그때 아니고 네. 미리 나가서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젤렌스키를 만나라고 하면 엄청 질색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네. 트럼프 말이 얼마나 먹히는지를 예. 이걸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파워가 만약에 푸틴을 최종 단계가 아닌데도 젤렌스키랑 만나는 대로 끌어낸다면 진짜 트럼프 파워가 엄청난 거인 네. 건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야,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그냥 속된 말로 푸틴 세네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러시아도 이렇게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감내해야 될 부분도 클 것이고 국민들도 슬슬 피로감도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푸틴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버티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한 요구들을 하나씩 관철해 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일단 그래서 트럼프 만난 거잖아요. 예. 이번에요. 이게 막 전격 성사된 게 푸틴이 먼저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위드코프 특사가 갔고 예. 해서 이게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푸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러시아 경제가 너무 그동안 좋았잖아요. 제재 네. 막 받는 거에 비하면. 근데 계속 지금은 그게 꺾여가는.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푸틴 입장에서도 전쟁 빨리 끝내는 게 낫죠.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지금 3년 반 전쟁했잖아요. 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나중에 문제 또 불거질 텐데 그럼 그때 전쟁 또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참에 그 문제의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도구로 삼아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예. 나토 가입 절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뭐 나토군 주둔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다시 군사력을 키워서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도록 상당한 수준의 무장 해제를 한다. 요게 달성되기 전까지는 푸틴은 네.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게 너무 큰 피해가 있어도 끝까지 가는 네. 이게 버티는 힘. 있는 거죠. 예. 지금 제재받은 게 2014년부터 네. 11년째인데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예.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자 생존하면서 버틸 수 있는 내성을 더 키워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가정인데요. 가정이 뭐 얼마나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종전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서로 양보하고 또 딜이 돼서 아까 영토 문제 그리고 안전보장 문제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요. 결국 어떻게 되면 종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요 정도 되면 양보할 만도 한데 타협 안 하잖아요. 네. 끝까지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토 가입 절대 안 한다는 얘기 해라. 4대 점령지 달라. 그다음에 비무장화 네. 해라. 요거 3개 해결되면 언제든지 자기들은 휴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못 받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 특히 유럽이 못 받죠. 예. 이거는 정말 러시아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 결국 이렇게 협상으로 해결 안 되고 이건 결국 전장에서 결정날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 항복 해야 이거 끝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혹여나요. 러시아도 슬슬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찰나니 유럽이나 또는 미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전면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확실하게 러시아에게 우리들의 힘도 보여주자.
이렇게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 없나요? 아, 미국이나 유럽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그렇죠. 직접 개입하는 네. 거요? 그럼 이제 우린 지구가 끝나는 거죠. 핵전쟁 나는 거죠. 아유, 무섭습니다. 아, 그다음 핵전력에서요. 지금 예. 러시아가 훨씬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서 예. 계속 핵도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선하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 전력 면에서 핵탄두 수는 비슷한데요. 예. 러시아가 지금 더 우세해요. 음. 그렇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그냥 아마겟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러고 끈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할 거였으면 초장에 나토가 들어가서 끝내버렸겠죠. 그 이란에다 벙커버스터 투하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뭐 우리까지 어떤 영향이 클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좀 하나 교훈 좀 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가 뭐 그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거라고 들었어요. 방위비 네. 분담금 인상하는 거랑 그다음에 한미 동맹 현대화. 네. 근데 그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거 뭐 전략적 유연성 확보 그게 그거잖아요. 예. 여지까지는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한반도와 북한 견제였다면 이제는 인도태평양 그리고 중국 견제. 예. 당장 우크라이나 봐라. 음. 저런 식으로 그 담론이 여기 끼어드는 거죠. 그렇네요. 다음은 대만이지 않겠니? 이러면서. 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가 되면요. 네. 주한미군은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국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중국 그렇네요. 견제하려면? 그렇네요. 근데 왜 우리가 방위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음.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약간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우리도 파병하게 되나 막 북한군 막 이래서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가 돼버리면 혹시라도 대만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예. 그러면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파병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파병 간신히 이제 지나갔나 했더니 더 큰 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우크라이나의 교훈인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이거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인데 그 네. 사이에 끼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험한 꼴을 보고 그렇죠.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예. 근데 대만에서 무슨 일 생기면 이거는 또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문제예요. 예. 거기 끼어들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일본이랑 또 달라요. 예. 이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이랑 얼마나 친해졌고 북한하고 얼마나 친해졌어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네. 그다음에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이게 우크라이나 일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걱정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쳐다봐야 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